3월 15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6일 미국 의회에서 화상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외환 보유고의 절반가량이 동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로마에서 회동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핵과 관련한 논의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랑스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완화해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러시아 무역 수지가 211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되며 전월 대비 55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중국 선전이 코로나19로 봉쇄되며 폭스콘의 아이폰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포드가 유럽에서 2026년까지 전기차 60만 대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SK온과 포드가 터키의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환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네, 혼조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보합 마감한 가운데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4차 회담을 주시하는 가운데 지금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 그리고 그 여파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FOMC를 하루 앞둔 경계감에 지금 중국 선전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한 차질까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그리고 앞으로 시장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굿모닝 환경글로벌 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 마감된 미 증시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증시 기술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특징적인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일단 미국 증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에 대한 기대 심리가 유입되면서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등 여타 금융시장이 안정을 보인 점도 긍정적이었고요. 그렇지만 FOMC를 앞두고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하락 전환 후 낙폭이 확대되었고 중국의 경제 봉쇄도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 추리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FOMC에 대한 기대 심리도 여전하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결국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2.04% 하락한 가운데 S&P 500도 0.7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미 증시 흐름을 좌우한 부분들 그리고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월요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회담을 진행되는 가운데 추가 작업 등을 위해서 협상을 중단하고 15일 재개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나토 가입 관련한 입장은 최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자 장 초반 주식시장의 강세를 좀 보이기도 했었고요. 한편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진 가운데 국제유가는 장중 한때 100달러를 하회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우려 완화 기대와 중국의 경제 봉쇄에 따른 수요 둔화, 천연가스가 온화한 날씨로 하락하자 대체 수요 감소, 여기에 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가능한 제재 발표를 했었고요. 인도 정유회사에 할인된 러시아산 원유 수입 등의 종합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 국채금리는 급등을 했고요. 특히 FOMC를 앞두고 연준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음에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점, 뉴욕 연은이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6.0%를 발표된 점도 국채금리 상승 요인이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나스닥이 2% 넘게 급락을 했고요. 이런 가운데 중국의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선전 지역 경제를 봉쇄를 단행을 한 점, 중국의 제조업과 기술 중심지인 선전시가 봉쇄되면서 결국은 폭스콘의 아이폰 생산 중단 등이 이어지는 등 기술주의 투심이 약화되었습니다. 결국 미증시는 중국발 경제 봉쇄와 높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국채금리 급등으로 기술주가 하락을 주도했고, 이러한 미증시의 변동은 16일 발표되는 FOMC와 18일 있을 선물옵션 만기일 이후에 방향성을 찾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 월요일장 어떤 흐름을 보였고 또 전반적인 흐름까지 살펴보셨는데요. 특징적인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전가한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네, 3월 14일 미증시 특징주 시황입니다. 주요 종목들부터 살펴보시고 가시죠. 네, 먼저 아마존부터 살펴볼 텐데요. 아마존 오늘 장에서 2.5% 빠지면서 2,83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가장 큰 공급업체 중 하나인 대만의 폭스콘이 선전 코로나 봉쇄 기간 동안 운영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2.66% 빠지면서 150.62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키방크는 시장 수익률 상회로 투자 의견을 유지하면서 아이폰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애플은 최근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도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iOS 5.4를 배급했습니다. 주가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장에서 276달러에 마감을 했고, 구글 같은 경우 3% 크게 빠지면서 2,51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메타는 다소 하락폭이 적었습니다. 0.5% 빠지면서 186달러에 거래됐습니다. 테슬라가 2020년부터 러시아 기업에게서 알루미늄을 공급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대치 상황으로 공급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테슬라는 3.64% 빠지면서 76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의 주가 2% 이상 떨어지면서 재작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스트리밍 업체들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에서 2.74% 내려서 331달러의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입니다. 역시 3.48% 크게 떨어져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지역의 상황으로 인해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네온가스의 공급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공급이 적어지면 반도체 가격은 늘어나나 엔비디아에게 긍정적이어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원료 비용이 증가해서 수익 마진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속스 ETF 또한 3% 빠지면서 420달러에 마감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개별 종목의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JP모건과 알리바바, JP모건이 알리바바와 징뚱닷컴, 바이두 등의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중국 선전이 봉쇄되고 아직 이와 별개로 중국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서 퇴출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가는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 알리바바 10% 크게 빠지신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주가는 7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에너지 기업들 또한 내렸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시장 중립 비중 확대해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조정하면서인데요. 최근에 옥시덴탈과 쉐브론이 경쟁사들보다 수익률이 줄었지만 이 밸류에이션은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일 가격 또한 월요일장에서 다소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주가도 확인하실 텐데요. 옥센테 페트롤리움은 4% 빠지면서 55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 쉐브론은 2.45% 빠지면서 16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드 살펴보시겠습니다. 제프리스가 보유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가를 20달러에서 18달러로 2달러 내려잡았습니다. 주가가 다소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제프리스는 원료 비용이 늘어나고 공급망 문제가 지속돼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 대해 가장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포드 15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나이키 또한 빠졌습니다. 지정학적인 원인이 회사에 계속 부담을 주면서
올해에도 벌써 손실이 큰 상태인데요. 지난해 신장 지역 강제 노동 문제에 대해 서구 회사들이 면화 수입을 거부하자 중국 소비자들은 이들을 보이콧한 바 있습니다. UBS는 월요일장에서 나이키에 대해 매수 의견을 확인했지만 회사가 전망하는 것만큼 중국에서 사업 회복 속도가 빠르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이키 4% 빠지면서 $117 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펠로톤 살펴보시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펠로톤에 대해서 시장 수익률 부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단기적인 가시성이 부족하긴 하지만 목표가 $32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20인 점을 확인하시면 5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루프캐피털은 파파존스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비교 매장 판매가 증가했고 앞으로 조만간 이 수치는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장에서 파파존스는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2% 올라서 $96에 마감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로빈후드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비즈니스와 운영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새 상품 모멘텀을 매출과 사용자 성장에 연관지을 수 있게 되면 다시 투자 의견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회사가 밝혔습니다. 로빈후드 오늘 장에서는 3% 내려서 $10 선에 마감했습니다. 로이터는 독일이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 제트기를 35개까지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록히드 마틴은 1% 올라주면서 $444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버크셔 해서웨이 살펴보실 텐데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주주들이 제안하는 4가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의장을 자리에서 교체하는 방안과 환경적인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에 보고서를 요청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들을 모두 일축하는 모습입니다. 1% 올라주면서 오늘 장에서는 $329 선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상황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강수민 캐스터의 곡물 시황이 이어지겠습니다. 원자재 시장의 가격 동향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제유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늘 좀 크게 떨어졌습니다. 장중에 8% 넘게 떨어지면서 배럴당 $100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WTI는 장중에 $99 선까지 내려왔고요. 크게 2가지 원인이 작용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평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이 인구 1,700만 명을 선전 봉쇄하고 주민 외출 금지령을 내리면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후에 일부 상승하면서 다시 $100 선을 회복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6에서 7%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물론 오늘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올해 들어서 30% 넘는 상승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곡물 가격들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오늘 주요 곡물 가격들이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두 선물 가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거의 동일한 가격선입니다. 소폭 하락하면서 부실당 1,673센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1.7% 하락하면서 파운드당 118센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코코아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 오늘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2.5%가 하락하면서 톤당 $2,615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귀리 가격은 1.2%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또 커피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1% 정도 내리면서 $219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설탕 가격은요, 지난 금요일과 비슷하게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0.7% 떨어지면서 파운드당 19센트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옥수수입니다. 전 세계 옥수수 수출량의 13%를 우크라이나가 또 2%를 러시아가 맡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옥수수 가격은 2% 하락하면서 부실당 744센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맥 살펴보겠습니다. 미를 소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세계 곡물 생산량에서 소맥은 옥수수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소맥 선물 가격은 지난 한 주 동안은 8.5% 하락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가격은 72%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소맥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 5위 밀 수출국이기 때문에 이 소맥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식량 부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맥 가격은 1% 정도 떨어지면서 부실당 1,092센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속 원자재 가격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제작의 필수품인 이 니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지난 7일과 8일 이 이틀 동안 가격이 235% 급등했습니다. 급기야 런던 금속거래소는 니켈 매매를 정지시켰고요. 러시아는 니켈 보유국 3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니켈 생산업체인 이 노르니켈이 전 세계 배터리용 니켈의 15에서 2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니켈은 보시는 가격이 지난 12일 기준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어서 아연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소폭 상승하면서 톤당 3,85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구리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2%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만 달러 선 밑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9,98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주석도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세계 주석 생산 비중은 1.2%에 해당되고요. 0.8% 상승하면서 톤당 44,100달러 선에서 오늘장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알루미늄 살펴보겠습니다. 알루미늄 가격은 지난해부터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크게 상승하다가 이번 전쟁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3위 알루미늄 생산국이며 5.4%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알루미늄 가격은 3개월 전만 하더라도 2,600달러 선에서 움직였는데 지난 10일에 3,500달러 선까지 올랐습니다. 오늘장에서는 현재 2%대 하락하면서 톤당 3,4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납 살펴보겠습니다. 1.2% 하락하면서 톤당 2,32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금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미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금 가격은 오늘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3% 정도 하락하면서 1,957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 금 가격은 미국 금리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금을 보유하는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누그러뜨린 점도 오늘 시장에 반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은 가격입니다. 3% 정도 하락하면서 25.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과 금속 원자재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밤사이에 또 어떤 이슈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룸버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시죠. 유럽연합이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1%를 돌파하면서 2019년 이후에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아무래도 FOMC 회의가 시작된 만큼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디스가 미국 연준이 올해 최소 3차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자,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돌아와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사실 걱정하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작업 증명 방식, 그러니까 POW 방식을 채택한 가상화폐는 이제 앞으로 사용을 금지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가상화폐가 좀처럼 악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새로운 규제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인데요. 통과된다면 사실상 유럽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주요 가상화폐 사용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때 채굴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가상화폐를 단속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유럽에서 발행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상화폐는 최소한의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속 가능성과 작업 증명이 이번 법안의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작업 증명 방식의 가상화폐는 채굴과 거래 과정에 있어서 끊임없이 환경 오염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중에서 시가총액 1위와 2위를 나란히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 방식의 대표적인 예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가 가상화폐 생태계를 단속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을 우려하는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작업 증명 없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결국 비트코인에 대한 통제를 노린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는 침체기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잠시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겨울이 도래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가오는 FOMC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여부에 의해서도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38,000달러 선에서 이더리움은 2,5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가상화폐 시장에 겨울이 도래했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CNBC 헤드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과 또 경제 전망에 대한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자금 세탁 혐의를 적용하면서 텐센트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고요. 모간 스탠리가 미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은 과대평가돼 있다라고 좀 긍정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JP모간 역시 유로존의 GDP 전망치를 3.2%로 제시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은 좀 작아 보인다. 자, 이렇게 평가를 내놨는데 중국 당국 이번에 뭐 수억 위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대형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 감독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눈치전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 당국이 텐센트에 자금 세탁 혐의를 적용해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중국은 텐센트의 송금 서비스인 위챗페이가 도박 등의 불법 목적으로 자금 이체를 허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텐센트가 위챗페이 거래자 중에서 사용자와 가맹점을 식별하기 위한 다른 규정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종 심의에 따라서 벌금 규모는 수억 위안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방침은 자국의 빅테크에 대한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홍색 규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현지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반독점 법안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80억 위안, 한화로는 약 3조 4,9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매긴 바가 있습니다. 텐센트가 자금 세탁 혐의로 인해서 벌금이 확정된다면 중국의 빅테크 규제가 심지어 돈 세탁 분야로까지 확대될 전초전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빅테크를 중국 당국이 감시 범위 내에 두기 위해서 규제의 강도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네, 중국 정부가 이제 이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압박을 더욱더 거세게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마켓워치 헤드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블랙록과 대형 채권 펀드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초기 패배자가 되었다.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4차 협상이 일시 중단됐고 내일 재개될 예정인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IMF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될 경우에 우크라이나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 발언을 내놨는데 사실 그동안 러시아에 대한 경고 발언들은 많았지만 우크라이나는 좀 없었거든요. 자,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초기 패배자 어떤 이유에서 이 패배자란 단어를 내놨습니까? 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미국의 대형 채권 펀드가 전쟁의 초기 패배자로 등극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블랙록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자산에서 약 17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당초 블랙록의 고객이 보유한 러시아 자산은 지난 1월 말 기준 182억 달러 이상이었는데 러시아를 향한 경제 제재와 자산 매각 등의 조치로 인해서 대폭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블랙록은 지난 2월 말 러시아 자산의 매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는 현재 블랙록은 매우 복잡하고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객이 언제 어디서든 러시아 시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형 채권 펀드 중 하나인 웨스턴 에셋코어 플러스 채권 펀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약 3%의 폭락세를 경험했습니다. 본 펀드는 채권 펀드 시장에서는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대형 채권 펀드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로이터 통신의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소식들이 대체로 올라와 있습니다. 러시아가 사실상 디폴트를 인정했다. 그리고 루블화 상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서 러시아가 6월 말까지 밀과 옥수수 등 주요 곡물 수출을 중단할 예정이다. 자, 이렇게 밝혔는데 이러면은 좀 곡물 시장이 계속해서 좀 가격이 오를 것 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와 폭스바겐의 추가 상승 여력이 무려 50%가 된다.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은 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러시아가 디폴트를 인정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러시아가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에 빠질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사실상 현실화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억 1,700만 달러, 한화로는 약 1,450억 원가량의 국채 이자 지급이 예정된 16일이 첫 번째 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이자 지급에 실패한다면 30일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국가 부도가 선언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외환 보유액의 절반이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동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외환 보유액 동결이 해제될 때까지 모든 국채를 루블화로 상환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달러로 부채를 상환하기가 어려우니 연초 대비 약 50% 폭락한 루블화로 갚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투자은행들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러시아는 서방이 중국과의 교역을 제한하려고 압력을 넣고 있다라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도움을 통해서 경제 제재 조치를 상대적으로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IMF도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러시아의 채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고 러시아와 전 세계 경제의 연관성도 아주 깊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디폴트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각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IMF 역시 전 세계의 금융 위기를 촉발시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러시아의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사태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 확인해봤고요.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미증시 이번 주 굉장히 많은 일정들로 경계감 짙은 모습인데요. ETF 시장 흐름은 어떨까요? 이혜은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유럽 금융기업과 스웨덴 ETF는 상승했는데요. 반면 중국 기업과 우라늄 채굴 기업 ETF는 하락했습니다. 먼저 유럽 금융 ETF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한 이후 유럽 은행들은 약세 보였습니다. 전쟁이 유럽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고 러시아 노출도가 높은 유럽 은행들의 수익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유럽 은행들은 속속 러시아의 관계를 끊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도이체방크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탈러시아 행렬에 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독일 보험회사인 알리안츠도 탈러시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알리안츠는 러시아 국채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자 오늘장 7% 가까이 오른 바 있는데요. 장 후반에 상승폭을 좀 줄이고 3.26% 오르고 마감했습니다. 관련해서 티커명 EUFN인 iShares MSCI 유럽 파이낸셜 ETF 살펴보겠습니다. 블랙록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유럽 금융기관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3.55%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스웨덴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4일 유럽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추가 협상을 앞두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600 지수는 1.2% 상승했는데요. 이외에도 영국의 FTSE 지수는 0.53%, 독일의 닥스 지수는 2.21%, 프랑스 깍크 지수는 1.75% 올랐습니다. 스웨덴 증시 역시 1.24%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렇게 유럽 증시가 좋은 흐름 보이자 유럽 국가를 따라가는 ETF도 우상향 곡선 그렸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오른 건 스웨덴 ETF입니다. 티커명 EWD인 iShares MSCI 스웨덴 ETF 살펴보겠습니다. 블랙록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스웨덴 기업들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3.42%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현지 시각 14일 4차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은 2시간 동안 진행됐는데요.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다음 날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규제에 직면하자 크게 내렸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그 하락세는 이어졌는데요. 텐센트가 자금 세탁 혐의로 기록적인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소식에 홍콩에서 해당 주식은 급락했습니다. 홍콩에서는 약 10% 빠지고 마감했는데 오늘장 뉴욕에서는 약 9% 밀렸습니다. 텐센트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자 중국은 방역을 위해 선전 등 대도시 등을 잇따라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알리바바, 메이투안 등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홍콩에서 크게 내리고 마감했는데요. 오늘장 뉴욕에서도 하락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련 ETF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티커명 KWEB인 크레인셔스 CSR 차이나 인터넷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레인셔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11.71%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